시골 롱본의 베넷 부부가 그들의 5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롱본으로 새로 이사 오는 이웃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이웃이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집을 둘러보고 간 후에 퍼진 소문 때문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름은 빅리, 사륜마차를 타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인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사륜마차는 당시에는 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주 억대를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수입차겠죠. 그리고 연수입이 4~5천 파운드라는 것은 남작의 경제력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상위 1~2%의 부유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이웃의 이사 소식에 마을 사람 모두가 들뜬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꽤 재산을 가진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그가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그의 취향과 견해에 대해 알려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이웃들이 워낙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는 이들의 딸 하나가 마땅히 차지할 재산으로 여겨진다. 쉽게 말해 돈 많은 미혼 남자 새 이웃 빅리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8세기, 19세기 당시의 유럽은 돈 많은 부자에게 딸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베넷 부부 역시 빅리에게 딸들 중 누구라도 시집 보내고 싶어서 혈안이 되죠. 그중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베넷 씨는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딸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 결혼하든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확실하게 해주겠어. 둘째 리지에 대해 좋은 말을 덧붙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현명한 둘째 엘리자베스를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리즈는 엘리자베스의 애칭이죠. 하지만 어머니 베넷 부인은 리즈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인물은 제인의 반도 안 되는데 라면서 뛰어난 미모의 첫째 제인을 신부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빅리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후 무도회에 빅리가 온다는 소식에 베넷 부인과 딸들은 무도회장에서 오매불만 기다리죠. 곧이어 빅리는 무도회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누나의 남편, 그리고 젊은 신사 한 명과 함께 동행하죠. 특히 젊은 신사는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가 들어오고 나서 5분도 안 돼요. 그의 연수입이 10,000파운드라는 말이 퍼졌다. 다하시를 두고 남자들은 멋진 신사라고 했고 숙녀들은 빅리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하면서 처음엔 엄청난 존경심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매너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여 그 인기는 역풍을 맞고 말았다. 그는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 그 젊은 신사의 이름은 다하시입니다. 그의 연수입은 10,000파운드. 그의 친구 빅리는 4~5천 파운드인데 빅리 연봉의 거의 2배죠. 게다가 빅리보다 훨씬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매너가 꽝이었나 봅니다. 무도회에 온 사람들에게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죠. 이 책에서 오만하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싹싹하고 활달한 빅리는 무도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는데요. 특히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빅리는 다하시에게 바로 뒤에 앉아있는 여동생도 예쁘고 내가 보기엔 아주 상냥한 것 같아 라며 제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와 잘 좀 해보라고 권유하는데요. 이때 다하시는 누구? 하면서 돌아보다가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두 주인공의 역사적인 첫 눈맞춤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는 눈 딱 마주치면 찌릿하고 설레는 게 로맨스 소설의 법칙이죠. 하지만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날 유혹할 정도의 미는 아니네.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녀들에게까지 관심을 둘 기분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짝에게 돌아가 즐겁게 춤추는 게 어때?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지가 뭔데 이씨 라고 하면서 조용히 째려보고 싶어지겠죠. 다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쾌활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평가했던 다하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자존심을 모욕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만을 쉽게 용서했을 거야.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와 나누는 1대1 대화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도회 사람들 앞에서 빅리와 엘리자베스에 대해 이야기한 게 엘리자베스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나를 유혹할 정도의 미인이 아니다 라는 건 엄연히 험담이죠. 그런데 다하시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자인 저는 이렇게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알아놓고 열을 아는 척한다.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할로 이펙트, 즉 후광 효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한 측면에 대한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다른 측면에 대한 평가에도 강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A를 잘하니까 B도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A와 B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도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를 보면 그 하나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하시는 처음에 그녀의 미모를 거의 몰라봤다. 무도회에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는 오로지 흠잡으려고 쳐다봤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반듯하지 않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하자마자 검은 눈동자의 아름다운 덕분에 그녀의 얼굴이 흔히 볼 수 없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는 점을 깨달았다. 첫 만남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유혹할 정도로 미인은 아니다라면서 무시했던 다하시가 그녀를 다시 마주쳤을 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는 로맨틱 코미디나 혹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 첫 만남이 최악이었던 두 남녀의 우연한 재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무도회에 빅리와 함께 왔던 빅리 여동생이 하인을 통해 베넷 가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넷 가문의 첫째 딸 제인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편지 마지막 줄에 빅리 오빠와 신사들은 장교들과 외식하러 나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넷 부인은 이때다 싶어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말 타고 가야지, 하룻밤 묵어야 한다면서 제인이 말을 타고 가게 합니다. 비가 오면 마차가 아닌 말에 탄 제인의 옷이 젖어 돌아올 수 없게 될 테니까 외식하고 돌아올 빅리와 마주치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언니의 사랑을 응원하는 엘리자베스도 좋은 작전이라며 신나하는데요. 하늘이 도운 건지 베넷 부인 말대로 제인이 떠난 후 저녁 내내 폭우가 쏟아집니다. 결국 빅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제인은 비를 쫄딱 맞아버린 탓에 다음날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다는 소식을 빅리의 하인을 통해 전하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아버지 베넷이는 부인에게 딸이 위험한 병에라도 걸려 죽는다면 그게 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빅리를 쫓아다니다가 당한 일이니 그거 참 위헌이 되겠소 라며 걱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을 걱정하다 빅리의 집으로 직접 가기로 합니다. 언니가 감기에 좀 걸렸다고 시골길을 걸어와 머리를 온통 풀어헤치고 게다가 그 치마 진흙밭에 6인치는 좋기 푹 빠진 치마 봤지. 가운을 아무리 내려 덮으려 해도 어림도 없더라니까. 빅리 양이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아침의 모험이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을 연모하는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봐 걱정이에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운동을 해서 두 눈이 반짝이던걸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말을 탈 줄 모르는 엘리자베스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선 탓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말이죠. 빅리 자매는 엘리자베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자베스를 연모하는 다하시 앞에서 험담하는 건 물론이고 그가 좋아하는 마음이 흔들렸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하시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자베스의 두 눈이 반짝였다고 표현하죠. 다하시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빠졌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뭐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극단적으로 관대해지거든요. 망가진 엘리자베스를 봐도 좋아하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렇다면 다하시가 사랑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정작 다하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오만을 싫어하는데 그의 오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루카스 양이 말했다.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 없는 훌륭한 신사라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법하잖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는 오만할 권리가 있지. 맞는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 루카스와 다하시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녀는 다하시가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신사라서 오만할 권리가 있다는 루카스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책 오만과 편견에서 의외의 인물로부터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위컴이란 남자의 캐릭터예요. 위컴은 마을에 온 군부대의 장교 중 한 명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외모, 멋진 몸매, 유쾌한 말솜씨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얼마 전 이사 온 다하시와 그녀가 알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지 다하시가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냐면서 그와의 인연을 털어놓습니다. 다하시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좋은 목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다하시가 이 유언을 무시해버린 탓에 뜻하지 않게 장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위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하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다하시의 뿌리 깊고 철저한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위컴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하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잃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하시가 그렇게까지 못된 줄 몰랐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악한 복수와 불의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성격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무리 그 전에 다하시를 오만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위컴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싫어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했을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내가 친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스스로 그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온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요. 당신을 열렬히 연모하고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형용할 수 없었다. 그를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의심스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력해봤지만 애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애정의 강력함을 표현했다. 호의적인 대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이 구절이 바로 제가 저자를 대단한 심리학자라고 느낀 부분인데요. 고백하는 순간의 두 주인공이 가진 심리 때문입니다. 다하시의 고백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라죠. 반면 고백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호의적인 대답을 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라이킹 갭, 좋아함의 격차를 절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처럼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날? 이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다하시처럼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내가 고백하면 100% 받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죠.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가진 호감을 다하시는 과대평가, 엘리자베스는 과소평가한 거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하시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을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요. 언니 문제에서 당신의 부당하고 잔인한 행동은 그 어떤 동기가 있었다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가장 지독한 불행으로 몰고 간 그 일에 당신이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없겠죠. 당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단지 그 일만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위컴에게들은 얘기를 통해 당신에 대해 알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 그를 싫어할 이유가 문장에 드러나죠. 두 가지 중 하나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설 속 시간 기준으로 몇 달 전 위컴이 말한 과거사.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언니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다하시가 고백하기 직전 다하시의 사촌이자 공동 후견인 피츠 윌리엄 대령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인데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 빅리의 결혼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제인이 빅리에 대해서 무심하다면서 말이죠. 엘리자베스의 말대로 제인과 빅리를 지독한 불행으로 몰아넣은 데 유일하지는 않아도 주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이 빅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하시가 제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회방을 놓은 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에게 결혼과는 true love,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그 원망의 끈은 더욱 컸겠죠. 그런데 다하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편지를 건넵니다. 편지 내용은 책의 약 7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속마음을 써내려 갔는데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끔찍하게 부끄러워졌다. 자신이 무지하고 편파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서 어리석게 굴었다는 깨달음이 떠나질 않았다. 얼마나 한심하게 굴었는지 그녀가 탄식했다. 분별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쓸모없고 비난받을 부신에 빠져 잘난 척했어. 정말 망신스러워. 이 구절은 오만과 편견이 가진 내용 중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사랑받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 햄릿, 리어왕, 오셀로만 봐도 대부분 남성이 주체이고요. 남성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이 편지를 읽고 다하시에게 가졌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스토리라인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여성, 그 오해를 결국 깨고 바로 잡는 사람도 여성,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남성 위주로 되어 있던 문학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여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발상이 잘 보이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신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아주 흔쾌히 인정하는 엘리자베스가 정말 멋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하시가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보거든요. 편지를 받고 바로 나를 좋게 생각했나요? 그가 물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믿었어요? 그녀가 편지의 영향이 어땠는지, 모든 편견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졌는지 설명했다.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감정이 처음과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지와 관련된 불쾌한 상황은 잊어야 해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가 편견이 사라졌다, 감정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편지를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